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이곳 MBC에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100분 동안 사전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에 나섭니다. 자, 사전 각본이 없고요. 지금 시민들 3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MBC에서 선발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도 물어보십니다. 진짜 사전 각본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침에 담당 부장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로 큐시트가 텅 비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 그때는 직접은 아니었습니다만 KBS에서 특집 대담을 했었는데 그게 6개월 전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나서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한다면요, TV 토론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의 경우에는 패널 토론이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양자 토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타운홀 미팅인데 이 타운홀 미팅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유권자가 자기가 정말 현실에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간의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념지향적인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전문가들이 나오면 굉장히 현학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타운홀의 경우에는 정말 민생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뭐 정치인 입장에서도 이 타운홀 미팅을 굉장히 잘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하면 미국의 빌 클린턴 같은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유권자를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또 보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 타운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나쁜 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팔로업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이 틀렸다라든지 이런 질문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가 직접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이 아닌 토론으로 또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대한민국을 컨셉트로 마련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수석 보좌관 회의 원래 월요일마다 하는데 연기를 했다 그러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정 비우고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껄끄러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저도 이 페이스북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 딸이 이번에 당첨됐더라 이런 그래요? 분도 있어요. 네. 올라와서 이제 오늘 저녁에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16,000명이나 지금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경쟁률이 꽤 300명이 심했군요. 됐기 네. 때문에 아마 그만큼 관심이 높았을 것이고 아마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기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질문할 수 있는 게 빤합니다. 왜냐하면 뭐 신문에서 화제가 됐던 문제들, 쟁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각 수석실별로 또 부처별로 해서 이제 질문 답변을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일반 국민들이 하시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범위도 넓어지고 네. 돌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그게 뭐, 걱정이 돼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 자기 방송상. 개인적인 민원 사항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대통령이 딱 잘라서 그거는 여기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껏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과의 대화의 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 질문을 얼마만큼 대통령이 잘 이렇게 답변하고 또 넘기느냐, 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일정을 비우신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기자회견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험 범위가 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대통령의 이미지라든지 대통령이 얼마만큼 지금 현 국정 현안에 대해서 꿰고 있느냐.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초기 같으면 아직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2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 곳곳의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와 자기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집값 왜 이렇게 좀 오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아마 공부를 더 딴 데보다는 신경을 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아까 보신 화면이 리허설을 하는 장면인데
리허설을 거의 뭐 카메라 워킹 정도만 빈자리를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작진한테 물어보니까 명단은 있어요. 300명 명단은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계속 문자로 정말로 오시는 거죠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스포라 그러죠. 질문하는 분의 이름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넣을 수 없는, 자막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도 안 물어볼 테니까 미리 선수 심어가지고 뭐 질문 잘하는 사람 막아놓지 말고 그냥 그야말로 날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걱정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초유의 형식으로 지금 이뤄지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폭풍이 좀 거센데 지금 반응이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네. 한국당 내에서는 좀 뭐라 그러죠? 좀 살벌한 반응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 예전에 아마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패족을 하겠습니다라고 패족,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민패 정당입니다. 같은 패자 돌림인데요. 네. 근데 그만큼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충격적이고 절박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세연 의원한테서 나왔다는 게 아마 한국당 내 드는 충격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세연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뭐 내년 선거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나마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3선을 했고 나름대로 온건한 더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아마 두려울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네. 본인은 원래 이 대구 수성갑에 대구 쪽? 출마해서 이제 김부겸 전 장관과 대결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출마 안 하겠다. 나는 험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이걸로 불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불길이 지금 TK까지 올말 붙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 부산에 시작된 불길이 TK까지 올말 붙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핵심은 결국 황교안 대표와 친박 핵심들이 과연 어떠한 이제 태도를 취할 것이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흐름은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친박 일부에서 뭐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이다 뭐 등등 온갖 험구를 하는데 네. 저는 이 흐름은 결국 국민들의 요구와도 같이 맥이 닿아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김세연 의원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바로 저것이다. 지금 보수 우리가 정당을 지지하는 그렇죠. 분들이 야당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바로 저 이야기다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 그 요구를 저는 한국당 지도부가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까 조금 전에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곽상도 의원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쇄신론으로 확 붙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면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서 실패하면 내가 퇴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총선 전에 내가 퇴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뭐 대답을 해버린 상황이어서요. 얘기죠. 네. 대규모의 물갈이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론도 상당히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특히 지금 뭐 험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험구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당내에 정말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회의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매 수업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정책에 대한 평가, 이데올로기 평가, 정치인과의 일치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정책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비슷한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과의 일치성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정치인의 물갈이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에 그런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젊은 세대에서 네. 보수적인 정책들은 지지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저지 이거 완수하면 내 어떤 일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보면은 지도부는 물러나라라고 한 게 김세연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그건 못하겠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항상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자에는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희망을 갖고 계시죠. 네. 저는 뭐 정치라는 게 말이 항상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면 무난한 패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망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뭐이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중도로 많이 나왔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그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아마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죠. 저는 황 대표나 나경원 대표도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가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뭐 선거 패배하면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어떻게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인적 쇄신이죠. 어떻든 간에 본인들은 내가 중진이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말씀하실 거지만 그러나 결국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 탄핵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안 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1명, 2명, 3명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질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모습들 그걸 봐야지 뭔가 애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상품으로는 이제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우리가 폴더폰 쓰라 그러면 쓰겠습니까? 이미 스마트폰 좋은 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결국은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큰 흐름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건 아마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좀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세현 의원의 발언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높이 평가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요, 뭐 조호영 의원도 그렇고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 친박들, 당에 남아있던 분들하고 갈등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총선 앞두고 특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물론 뭐 재현이 되겠죠. 그러나 예전만큼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박들 입장에서 무슨 명분으로 그럼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이렇게 세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친박들 하셨던 분들도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본인의 지금 정치 생명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동안 지난 10월 3일과 9일 날 광장에 나왔던 국민들의 열망이나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거기에 기로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자신의 정치 생명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분들은 이제 사퇴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래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한국당 내에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지금은 죽지만 결국 나중에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생각들. 저는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되고요. 먼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표가 어제 대통령한테 1대1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번에 2차례나 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1대1 대화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상시국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좀 또 급하니까 옆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2번 만났을 때 본인의 역할을 다 했는가를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쪽 평가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바로 직전에 만났던 5당 대표와의 그 만남에서도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와 각을 형성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말리는 형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서 바람직했느냐 이것에 대한 뭐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1대1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 뭐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난의 공세가 강해지니까 결국 대통령과 내가 1대1로 붙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또 한면에 있어서는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뭐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비상시국 얘기를 하면서 패스트트랙하고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인식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이거 뭐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상이 됐던 문제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남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큰 변화 또 더군다나 한미 관계의 큰 변화가 몰고 올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에선 야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건 저는 당연한 걸로 봐요.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이나 말의 무게가 있으려면 실제 당내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 리더십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집안이 튼튼하고 집안에서 정말 예를 들어 힘을 실어주면 안 만나고 싶어도 대통령 만날 겁니다. 왜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이 강한 야당 대표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항상 이런 거 하기 전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한번 합니다. 자, 세를 한번 보여주죠. 자, 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통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도 그게 국민 여론의 대표자라 보는 거거든요. 단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정말 든든한 뒤에 후원자가 있는 그 대표로 본다면 대통령도 이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내에 있는 쇄신 요구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금 밀어붙이면서 뭔가 당내 리더십을 확보를 하면 네. 대통령이 안 만나줄까요? 저는 당연히 만나줄 거라고 봅니다. 힘 있는 야당 대통령이 왜 못 만나줍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무서워할 수 오히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이 빠른 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세현 의원 얘기했는데 또 한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86세대, 86그룹들 용태론 이쪽으로 좀 번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세대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네. 특히 이 86세대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누려왔다. 사실 1980년대 운동을 하던 그 시대부터 결국 20대로서 주도권을 형성했고요. 네. 사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도 김석 그 당시 의원이 30대로 출마를 하면서 이 소위 386 세대가 형성되어서 이 386 세대가 지금 뭐 20여 년간 한국 정치를 주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과연 이들의 계속된 주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386 세대의 경우에는 이 80년, 88년 올림픽 당시에 가장 한국 경제가 팽창기였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가장 뭐 일자리 걱정 없던 세대였는데 과연 그들이 남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를 포함해서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20대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반성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지적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좀 길을 열어주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철혜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뭐 역할이 남아있는 분들도 물론 있고 그분들은 또 남아있어야 되지만 그동안 어지간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같은 세대이기 네, 때문에 그러시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선배 세대가 70년대 이뤄놨던 산업화의 또 꿈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전두환 대통령 세대에 들어와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민주화의 제안이 있었지만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죠. 86 뭐 세대. 3조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직장에 원서만 내면 다 될 수 있었고요. 뭐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직장도 가질 수가 있었고 아파트도 마련할 수가 있었고 네. 또 어떤 권력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또 정계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제 친구도 많은 정계에 있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20년 동안 사실 어떤 면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게 뭔가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전 세대는 사우디에 가서 딴 데가 정말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반을 만들었어요. 네. 자, 그거를 이제 후세대가 누려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과연 그러면 뭘 희생하고 뭘 후배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판의 지금 이 기로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에 나가면서 네. 던진 화두가 정말 크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일부 권력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정치권에 나가 있는 586 세대들이 권력을 잡았던 세대들이 과연 후배 세대를 위해서 뭘 마련해 놨던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희 의원 이야기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거죠. 많이 누렸다. 지금 뭐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난하게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정치의 주류라고 했던 586 세대가 이제는 뭔가 심각한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 지금 뭐 50명에서 70명까지 총선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기서 지금 빠지겠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역시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뭐 어떻게 그렇게 돼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대표 주자가 일단은 본인이 몸을 던졌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관 뭐 회사 제가 알기로 거의 한 5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분이가 이 하나를 가지고 선거 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것 또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그전에 원래 많이 뛰던 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당 지도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제 기초의 기득권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그동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뭘 했냐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평가는 필요하다. 청와대에 갔다고 다 잘나고 잘한 것이냐. 그러면 그동안 청와대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 것인지 단지 그 하나의 어떤 배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임종석 실장을 계기로 해서 좀 냉정한 판단을 내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덕벌 생각하지 말라 뭐 양정철 연구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